여러분 안녕하세요.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김광욱 교수입니다. 지금부터는 임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계의 유형은요, 연공급, 그리고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성과급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공급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호봉급이라고도 합니다. 호봉이라고 하면 근속 연수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 게 바로 호봉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만약에 9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9급 공무원 월급이 모두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 중에서도 몇 호봉, 그리고 8급의 몇 호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은요, 그 사람의 직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호봉이라는 거는 얼마나 근무했나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조금 더 주고 있는 그런 호봉표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호봉은 얼마에 해당하고 2호봉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직위에 따라서 몇 년을 근무했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호봉이 달라집니다. 이 연공급 체계 하에서는 임금 조정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임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근속 연수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직급에서 몇 년을 일했나 여기에 따라서 월급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진이나 다른 호봉표를 적용받는 직군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9급 공무원에서 예를 들어서 5호봉이었는데 승진을 하게 되면 내지는 공무원들도 시험을 쳐서 진급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진급을 하면 월급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공 계열이 조금 많습니다. 이 연공급이 좀 많은데 그 이유가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일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는 것도 인사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래도 이 직급으로 들어와서 몇 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공급은 굉장히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공급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유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는 게 그래도 훨씬 더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공급의 장점은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숙련된 인원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생산성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과 생산성과의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비용을 초래해서 조기 퇴직이라는 그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연공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연공급으로 임금을 산정받는 경우가 요즘에는 오히려 매우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연령대만 해도 연공급보다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연봉이나 직무급이나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무급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주된 부분이 직무의 특성,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업무 강도가 얼마나 심한가,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 정도, 그리고 요구되는 기술에 따라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이런 유럽이나 서구 쪽에 가장 대표적인 임금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힘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훨씬 더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은 학력이나 석사까지 해야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만든 임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똑같은 직무, 그러니까 같은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직무의 변화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임금 조정도 없고 상위 직무로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임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진급을 해야지만, 그래서 상위 직무로 이동을 해야지만 연봉이 인상되는 게 특징입니다. 직무급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이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거쳐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전형적입니다. 아까 방금 배웠던 연공급제에서는 굳이 직무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필요한 게 바로 직무급입니다. 자, 근로자의 객관화된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 차별의 소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미숙련자,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취약계층한테 공정하게 대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럴 가능성도 적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능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능급은요, 숙련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벌써 이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럼 직무급은 하는 일에 따라서 임금이 주어지는 거였고요. 이젠 그게 아닌 근로자의 능력 내지는 숙련 정도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빨리 잘해내는 사람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조정도 기본적으로 직무 능력이나 숙련의 향상의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직무에 있더라도 이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 훨씬 더 잘해내 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일이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무 능력이나 숙련이 근속 연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직능급도 어느 정도는 연공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공급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데 비해 직능급은 어떤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이나 숙련의 향상이 있어야지만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능급은요, 노조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노사협력이 잘 되고 노조가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관이나 나라에서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어떤 훈련을 이수했다든가 자격증을 더 땄다든가 이런 것들은 직무 능력이나 숙련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간의 임금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아요. 노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단순히 월급을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인상해라 이런 게 아니고 노조가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노조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만듭니다. 그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내지는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간 사람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경우 회사가 이 사람의 임금을 함부로 깎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임금을 함부로 올리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자의적인 임금 결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무 능력이나 숙련의 정도를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순수한 직능급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직능급도 직무급이나 다른 임금 체계하고 혼합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역할급이라는 걸 볼 텐데요. 이 역할급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연공급이나 직능급의 대안으로 등장한 임금 체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직무와 성과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식의 직무급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가가치는 근로자의 역할과 성과에 의해서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역할 등급을 정하고 역할 등급별 임금 구간을 정해놔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직무를 하는 사람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설정한 다음에 그 일을 얼마나 잘했나, 이행 정도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그룹에 있는 만약에 10명의 사람 중에 가장 잘한 사람은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걸 받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성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지 않고 그 직무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적은 범위를 받는 겁니다. 이 역할급의 역할은 직무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역할이라는 것은요, 조직 내에서 해당되는 직위 또는 직위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나
미션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급은 철저히 이 역할의 이행 정도, 그러니까 성과하고 관련이 되고요. 근속 연수에 따른 자동적인 임금 인상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과가 저조할 경우는 임금을 깎는 이런 감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능급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은 이 하나가 독자적인 임금 결정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과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은 임금을 결정한다라기보다는 조정,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을 조정할 때 성과에 따라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이런 임금 체계 안에서 임금의 조정 수단으로 성과급이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과 연봉제라는 걸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독자적인 어떤 임금 체계는 아니고요.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연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봉을 조정하게 될 때 상위 몇 프로까지는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을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A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봉을 7% 인상한다. B등급은 4% 인상한다. C등급은 한 2%밖에 인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과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제가 임금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정확하게 딱 정해진 규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기업의 조직 체계나 그리고 일을 하는 방식이나 기업의 문화, 근로자의 정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임금 체계가 조직, 생산, 인사관리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과와 동기부여 등의 근로자들의 행동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사에 입사할 때는 열정만으로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임금 체계에서 뭔가 불합리하다.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가 훨씬 좋은데 옆에 있던 저 친구랑 너무 차이가 없다면 아마 일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는 일하시는 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게 굉장히 공정하면서도 성과 위주로 이렇게 임금 체계를 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금 체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급이라는 거는요, 기본급,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금에 부수적으로 이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여금이라는 거는 보너스나 인센티브라고도 불립니다. 구성원들한테 기본급과 수당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사람한테 지불하는 부가급입니다. 요즘에는 퇴직금이 1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 유튜브 동영상에 이 퇴직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임금 체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니까 당장은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받을 일이 없더라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한 달치 급여에 근무 연수를 곱해서 나온다는 사실은 대충 알려져 있는데요. 막상 한 달치 급여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안 들어가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어떤 항목이 반영되는지, 날짜는 어떻게 카운팅되는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시는 것처럼 한 달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 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월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상여금과 연차수당 한 달 지분이 같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개념인데요.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수당에는 출장비, 차량 유지비, 중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보너스를 말하는데요.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 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다 쓰지 않아서
올해 1월에 실제 받았던 연차수당의 12분의 1을 반영합니다. 퇴직 시 올해 주어진 연차를 올해 못 써서 받게 되는 연차수당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퇴직 전에 휴가로 쓰시거나 퇴직 전에 다 못 쓰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받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년도에 못 썼던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되고 올해 못 썼던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근속연수는 총 근무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총 근무일수는 네이버 날짜 계산기나 엑셀에 있는 펑션을 사용해 구합니다. 10년 만근을 하면 윤달이 이틀 끼기 때문에 날짜 계산기를 돌려보면 3650일이 아니라 3652일이 나옵니다. 10년 만근 시 근속연수 공식에는 10이라는 숫자 대신에 3652 나누기 365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개념상으로는 한 달치라고 말씀드렸지만 인사팀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땐 최근 석 달치를 합산해서 1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달이 급여와 상여금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석 달치를 합산해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사용되는 계산 공식은 3개월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퇴직 전 3개월의 날짜수로 나누고 여기서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한 달 평균 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날짜수는 2월이 끼었는가, 31일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등에 따라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퇴직 날짜 직전 3개월에 2월달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이 조금 많아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퇴직 전 3개월에 2월이 끼어 있으면 계산 공식 분모의 날짜 수가 89 혹은 90으로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이 조금 많아지게 되고요. 전년도에 연차를 덜 써서 올해 초에 연차 수당을 많이 받았어도 퇴직금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근속연수는 1할 계산이기 때문에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만 하면 10년을 채웠냐 하루 덜 채웠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퇴직은 2월 달에 하는 게 유리하다는 아주 고급 정보를 얻었습니다. 교수는 연차 수당이 없어가지고요.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이제는 보상관리에 대해서 복리후생관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관리는요. 법정으로 정해진 그런 법정 복리후생과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비법정 복리후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정 복리후생이 들어가는 이 네 가지 사항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단체급식 경영론 하면서 외우라는 얘기를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법정 복리후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거 쉽습니다. 원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네 가지가 법정 복리후생입니다. 그리고 비법정 복리후생으로는 경제적인 복리후생, 보건위생 복리후생, 그 다음에 문화, 체육, 여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임금체계를 배우면서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이런 거 낼 때 내가 다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정확하게 퍼센트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몇 퍼센트를 내고 내가 몇 퍼센트를 낸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들어가고 있지만 회사에서 어느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리후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법정 복리후생으로는요. 경제적인 복리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학비가 지원된다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성적 올려달라고 떼쓰러 오는 친구들 보면은요. 부모님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평균 C뿔 이상을 맞아야지만 학비가 지원된답니다. 근데 본인이 C뿔이 안 되는 거예요. 출석이 너무 나빠가지고 성적이 안 되는 경우 그걸 올려달라고 오는 친구들 있었습니다. 참 나쁘다 그죠? 이런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받는 복리후생이 바로 비법정 복리후생입니다.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은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없는 회사도 있고요.
있는 회사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 중에 한 명이나 두 명까지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자식이 5시건, 6시건 이렇게 다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장에서는 병원에 갈 경우 병원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사연을 들었는데, 회사에서 1년간 한 50만 원 정도는 이 보건위생복리후생비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진료비를 제출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무좀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라디오 사연을 얼마 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그 집안에 그러면은 이렇게 모시고 있는 뭐 부모님도 해당될 수 있고요. 자녀도 해당될 수 있고 당연히 본인은 됩니다. 그래서 뭐 병원비를 1년에 얼마까지는 회사에서 부담해 주겠다. 진료비를 명세서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비법정 복리후생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문화비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책을 산다던가 아니면은 연극을 본다, 영화를 본다 이런 거 할 때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체육이나 여가활동, 회사 안에 짐, 그러니까 체육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을 해야지만 체력이 좋아져서 일을 더 잘한다. 이런 개념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법정 복리후생에 들어갑니다. 자, 요 다음은 인사고과인데요. 인사고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잡소리가 많이 났을 건데, 예, 제가 집에서 항상 동영상을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근데 이제 남편분께서 과일을 드시고 그릇을 들고 나오네요. 잠깐 쉬면서 그릇 좀 씻고 올게요. 인사고과의 개념은요, 조직 구성원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능력과 업적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각종 인사관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활동을 인사고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사고과는 상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서 승진이나 승급, 그리고 징계 등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인사고과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성격과 능력에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는 적재적소 배치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인적 자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능력과 자질 개발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하는 인력 개발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과 달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동기부여, 그리고 동기 강화 이런 쪽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 이런 목록을 개발하기도 하고 인적 자원의 모집 및 선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것에도 인사고과는 이용됩니다. 자, 이제는 인사고과의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과는요, 원래 제도를 미리 설계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의 시기나 인사고과를 얼마 만에 자주 할 것인가. 그래서 인사고과가 1년에 한 번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2년에 한 번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2년 이상의 긴 기간은 없습니다만 짧게 분기별로, 그러니까 3개월을 우리는 한 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4로 나눈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의 시기가 언젠지, 그리고 고과의 빈도는 얼마 만에 자주 있는지, 그리고 인사고과를 누가 할지, 그리고 인사고과의 방법과 절차 이런 것들의 제도를 설계를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과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 여기 생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산성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텔에 근무하신다면 그 호텔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렸나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근율, 그리고 교육훈련의 평가, 얼마나 교육훈련을 열심히 받았나 이런 것들이 피평가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수집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성과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어떤 기준이면 뭐 A등급이다, B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과 자료와 고과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고과 시스템을 근거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인사고과를 받은
피평가자는 인사고과를 한 고과자와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해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런 기준으로 어떤 성과를 평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고요. 평가를 받는 피평가자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고과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최종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평가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인사고과 제도를 다시 설계를 하거나 수정을 하겠죠. 이렇게 피드백과 함께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게 인사고과의 절차입니다. 자, 인사고과의 방법으로는요, 상대적인 고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열법, 두 번째는 상호서열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짝비교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강제할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열법이란, 자,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가장 잘한 사람을 일로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쫙 나열하는 게 바로 서열법입니다. 그리고 상호서열법이란 어떤 것인가? 뒷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뒷페이지를 보면은요, 상호서열의 평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호서열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정확하게 아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용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인지는 알아두셨으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모든 조원의 명단을 상황에 맞게 평가자가 순위를 매기는 건데요. 첫 번째 가장 높은 순위의 조원의 이름을 첫 번째 기입을 합니다. 여기 기입을 하고요. 가장 낮은 순위를 여기다가 기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2번을 하고 그런 다음에 19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을 적고요. 아래에서 세 번째인 사람을 또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순위 그리고 가장 낮은 순위 이렇게 번갈아서 서열을 매기는 게 바로 상호 서열 평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서열을 매기는 것보다는 뭔가 실수할 가능성이 적고 공정하다 이렇게 해서 상호 서열 평가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짝비교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비교법은 그림 7-10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짝비교법도 뭐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짝비교법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사고과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이런 거를 쓰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일일이 점수로 매기기 힘들 경우 그렇지만은 요것과 요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낫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점수를 매겨야 되면 1점부터 10점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10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은 품질을 6이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평가가 계속되다 보면 6이라는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8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기준이 낮아지기도 해요. 저도 여러분들 뭐 시험지 같은 거 채점하다 보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주관식을 채점하거나 할 때 한 사람 다 채점하고 그 다음 사람 또 넘어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객관식은 틀릴 경우가 없겠지만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관식을 쫙 다 매겨요. 같은 번호를. 그 다음에 또 다른 번호를 다 채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을 다 채점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과제물을 냈을 때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만약에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이 있다 이러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에 얘가 더 잘했네. 그럼 얘를 위로 올려요. 그런 다음에 못한 학생을 밑으로 둬요. 그 다음에 리포트를 또 가지고 와서는 얘는 좀 잘한 애랑 수준이 비슷하다. 그럼 거기다 놔요. 아니면은 또 밑에 못한 친구랑 비교를 해서 얘보다는 낫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아까 낮았던 학생이 이번에는 3등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짝으로 저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품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어떤 작업 품질이라든가 여기는 창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맛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호성 대중성 그리고 단가 부분이나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짝 비교법을 쓰시면은 굉장히 공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A군과 A군을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는 본인이니까 점수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준을 이쪽으로 두느냐 이쪽으로 두느냐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쪽이 자 비교되는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자 A와 A를 비교하면 점수를 못 적는다고 했죠. A하고 B를 비교를 해봤더니 A는 B에 비하면 못한 거예요. C에 비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이 이제 A와 D를 비교하면 D보다는 나아요. E보다는 나아요.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B양 같은 경우에는 A보다도 낮고요. 그리고 이 품질이 C보다도 낮습니다. D보다도 더 잘해요. E보다도 품질이 좋습니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낫죠. 그러니까 B양이 가장 높은 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의성 부분도 기준을 이쪽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A군을 B양과 비교를 해봤더니 창의성은 A군이 B양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받았어요. 그리고 A군이 C군보다 좋아요. 플러스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A군이 가장 높은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제할당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성적을 주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학교 성적 기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A가 30% 그런 다음에 B가 40% 그래서 A, B를 합치게 되면 7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할당법은 아무리 잘하는 애들 많은데 싶어도 모두 A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상대평가라는 이름으로 강제할당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할당법에서는 이 비율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강제할당법으로 내신 성적을 받았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동점자 있으면 어떻겠나요? A의 비율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동점자를 다른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해서라도 등수를 갈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도 등수가 달라질 수 없다면 모두 다 B로 보내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죠. 이런 게 강제할당법입니다. 만약에 직원이 10명 있다면 A등급을 2명 주고 B등급을 6명 주고 C등급을 2명 주고 이렇게 하면 그 퍼센트에 맞도록 A와 B와 C를 선발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강제할당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고과의 방법으로요. 이번에는 절대적인 고과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법이라는 게 있고 도식척도법 그리고 중요사건 기록법 자유서술법 인적평정센터법이라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법은요. 이렇게 여러가지 행동평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얘가 몇 개인가 아니오가 몇 개인가 이런 것 카운팅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는 게 바로 체크리스트법입니다. 자 도식척도법은 이런 거예요. 약간 점수를 3점 기준으로 하면은 실은 평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점 정도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요소별로 매우 낮음 1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높음 5점까지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식척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사건 기록법이란 무엇인가?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사내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아니면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해서 이런 결과를 내더라라고 일일이 아주 간단하게 체크해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서술형으로 쓰는 게 중요사건 기록법입니다. 그리고 자유서술법은 만약에 교수님에게 학생이 저 추천서 써주세요 라고 오면은 제가 이렇게 쓰겠죠. 자 상기 누구누구는 평소에 행동이 이렇고 교우관계가 어떻고 학교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런 면이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천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런 게 바로 자유서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서술법 안에 중요사건 기록법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인적평정센터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좀 들고요. 그리고 효과나 이런 거에서 경제성이 조금 의문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고 중간 경영층들이 이 아예 경영자로 승진할 때 그럴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심리검사나 면접,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인 인사고과 방법 말고도요, 요즘에는 다양한 인사고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기고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신고법이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은 능력 개발이 목적이고 참고 자료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사 결과가 내가 이번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 라고 했을 때의 결과인지, 난 이렇게 아쉬운 점이 많다, 내년에는 다음에는 내가 이런 점에서 더 개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써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인사고과를 내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 인사고과자가 주로 상급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관적인 느낌이 개입될 수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동료에 의한 고과, 요새는 이걸 360도 인사평가라고도 합니다. 내지는 하급자에 의한 고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서비스직이나 이런 데는 고객들이 하는 평가, 동료들이 하는 평가, 상급자가 하는 평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사관리자나 전문가에 의한 그런 고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인사고과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중심화 경향, 그리고 관대화 경향, 평가 표준의 차이, 현혹효과, 논리오차, 편견, 유사성의 오류,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자의 오류로는 첫 번째 중심화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화 경향이라는 거는 제일 좋은 점수, 최고 좋은 점수,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 이런 거를 주는 것을 꺼리는 게 바로 중심화 경향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가가 그냥 보통이다 라고 해서 평균치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게 바로 중심화 경향이라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오류가 관대화 경향이라는 거는 사람이 많은데 우수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1등, 2등 매기기가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다 우수해 라고 해서 굉장히 평가가 1점부터 만약에 10점이라고 되어 있을 때 상위 점수인 9점, 10점에 많이 있는 게 바로 관대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관대화 경향이라는 거는요, 관대하다, 아주 좋게 봐준다, 이런 거니까 실제 능력과 성과가 원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포라고 하죠. 우리가 이 분포가 점수가 높은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고과가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아끼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이 얘들 전부 다 피 입으면 안 되고 전부 다 진급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관대화 경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또 나쁜 경우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못 이끌었나? 내가 리더십이 부족한가? 라고 본인의 평가를 나쁘게 나오는 게, 이게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점수를 잘 주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표준의 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 표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내 눈에는 아무리 잘해도 9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점수가 90점이에요. 근데 똑같은 게 다른 사람한테 갔을 경우에는 잘했네, 똑같이 잘했네 소리를 들어도 이 사람 기준에는 98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인사고과를 봤는데 냉혹한 사람과 굉장히 점수가 후한 사람 골고루 들어갔으면은 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가받는데 나를 인사고과 하는 사람이 1, 2, 3, 4 4명에게 받는다고 했을 때 나도 4명한테 받고, 모든 사람이 4명한테 받으면은 점수를 좀 잘 주는 사람과 점수를 좀 낮게 주는 사람, 이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나는 1, 2번한테 인사고과를 받아요. 근데 내 옆에 동료는 3, 4번한테 인사고과를 받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운 없게 냉혹한 사람 2명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는 인사고과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평가 표준이 차이 난다는 이유로 나는 냉혹한 사람이라서 점수를 낮게 받고, 내 옆에 동료는 나보다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을 만나는 바람에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평가 표준의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 고과자가 뭔가를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성이나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걸 글자를 잘못 본다든가 아니면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 갖다가 거기다가 체크를 해놓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평가 표준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현혹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현혹 효과는 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괜찮으니까 이 사람은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게 현혹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이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나 이걸 평가하는데 이 사람이 피부가 뽀얀 거예요. 그래서 딱 보기에 굉장히 하얗고 깔끔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깔끔하게 보이니까 아주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겠지라고 평가를 하면 그건 잘못된 평가겠죠. 이런 게 바로 현혹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 오차인데요. 논리 오차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리를 하는데 예전에 조리 이론에 되게 빠삭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과학적으로 요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본인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인사 고과를 하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과학적인 지식, 조리과학적인 지식이 뛰어나니까 요리를 굉장히 맛있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논리오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급자에게 평소에 굉장히 친절하고 싹싹하게 행동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이 사람의 서비스 친절도가 고객에게도 우수하다라고 하면 그런 게 바로 잘못된 논리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 등도 인사고과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예전에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편견을 가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사성 오류라는 거는 고과자가 피고과자를 봤을 때 나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나랑 가치관도 비슷하고 행동 패턴도 비슷하고 또 심지어는 예를 들면 고향이 같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유사성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되니까 나랑 비슷한 이 사람도 잘하겠지라고 인사고과를 잘못 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유사성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직이라는 것과 승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전직이라는 것은 동등한 수준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과장인데 부서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직 혹은 전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직무 서열 내지는 자격 서열에서 더 높은 순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승진입니다. 그래서 전직은 수평 이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승진은 수직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직은 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게 이직입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만두거나 직업을 쉬고 싶다라는 사직, 휴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비자발적인 이직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레이오프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려울 거예요. 레이오프는 한국말로는 정리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본인만 해고 당하는 거는 그냥 해고입니다. 그리고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나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인사 이동만 있으면 좋겠는데 인사 고과 결과가 나쁘면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일반적인 행동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해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나 조직체의 목적 달성에 위협을 줄 경우 조치를 취하는 걸 우리는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는 일반적으로 구두 경고 먼저 나가야 되고요. 인사 파일에 구두 경고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서면 견책 받습니다. 그것보다 심하게 되면 직무 정지를 받게 되고요. 그것보다 단계가 더 진행이 되면 해고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구두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야단치거나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도 인사 파일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런 다음으로는 서면 견책이 있을 수 있고요. 직무 정지, 해고 이런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 하실 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 7-1에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징계 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으로는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정직성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직무상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단순한 내용이라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